불안 세대 이 책을 이제 미디어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라는 얘기를 이제 종합 상담을 들었을 때 이제 권장희 수장님 하면서 저는 이제 이 책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근데 사실 미디어에 대해서 어떤 가정들보다 잘 대처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 홈스쿨링 가정들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잘 하고 계시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불안 세대 내용을 통해서 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저도 이제 계속 보다 보니까 이게 필요한 부분이 있네 이런 생각이 들고 홈스쿨링에 좀 도움이 우리에게 좀 많이 되는 부분을 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라도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자는 이제 조너선 하이트 뉴욕 대학교 스턴 경영대학원 교수로 되어 있고 세계적인 사회 심리학자이고 긍정 심리학 분야 선구적 학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불안 세대가 2024년도에 출간 즉시 이게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그러고요. 아마존 베스트셀러, 뉴욕 타임즈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미국 사회에 이런 논쟁을 불러일으킨 책인데 뭐냐면 10대의 스마트폰 사용 금지와 규제 논쟁을 이끌어서 미국 전역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라는 이런 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분이 제안하는 거는 미국 사회에서 제안하는 거라서 우리의 성에는 별로 우리는 이미 하고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정말 잘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근데 이분이 이제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이 책을 전개하는 그 방법은 사회학적인 방법이고 거의 다 통계에 의한 그 분석입니다. 그래서 그냥 뭐 우리도 다 알 것 같은 내용인데 그래도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게 전부 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이제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 뒤에 보면은 참고한 부분이 엄청 많고요. 참고한 또 연구나 그러한 실험들이나 뭐 이런 거 엄청나게 많이 참고해가지고 이제 전개한 내용이어서 또 유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분이 이제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크리스찬은 아니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적 이제 관점, 성경적 세계관으로 이렇게 기술된 부분들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읽다 보면은 이제 내용 중에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되어진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결론을 이제 그렇게 진화되어서 이런 표현을 써요. 그렇게 진화되어서. 근데 이제 이런 걸 감안해서 보면은 근데 이제 그 부분에다가 이렇게 넣어도 되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셔서 이렇게로 우리는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참고하셔가지고 보면 되고. 그런데 친구들 중에 그리스도인도 많이 있대요. 그래서 그분들도 되게 존중하고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되게 중요하다. 종교 공동체로 이렇게 통합해서 얘기는 하지만 그리고 이분이 또 책 내용 중에 파스칼이 말한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신의 형상을 한 구멍이 있다. 이거 맞다.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요 구멍에 누가 우리는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그거까지는 뭐 얘기할 수가 없죠. 이분은 아직은 크리스찬이 아니시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유신론적인 그런 관점으로 존중을 하면서 그리고 하는데 이 책을 쓴 그런 목적은 그겁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디지털 세대인데 지금 다 디지털 세대인데 이 아이들이 이제 불안 장애와 우울증이 되게 이제 데이터를 보면은 굉장히 수치가 높이 올라갔어요. 요거에서 벗어나서 이제 건강한 마음을 회복하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런 책을 쓴 겁니다. 그래서 좀 건강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머리말로 이렇게 한번 보면요. 머리말에 보면 이제 비유 한 가지를 시작을 하고 있어요. 비유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화성에 보내겠습니까? 이제 이런 비유인데 이게 사실 요즘 스마트폰 세대 아이들에게 일어난 일하고 거의 이제 정확하게 이제 비유가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비유인데 이런 내용이에요. 한 억만장자가 이제 화성의 영구 정착지 이걸 마련한 겁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서 화성에서 살아갈 사람으로 10살 된 이제 당신의 딸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를 왜 선택했느냐? 화성에서 사춘기를 보내면 어른보다 잘 적응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화성에 가면 지구로 돌아올지는 모르겠다. 알 수 없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화성에는 강한 복사가 내리지기 때문에 어린이들에게 어떤 뭐 보호 장치를 해놨지만 어떤 해가 있을지는 모르겠다.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중력이 지구와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린이의 골격과 심장과 눈과 뇌가 변형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듣고 그럼 우리 아이를 그곳에 보내겠습니다 할 부모가 있겠느냐? 없겠죠. 근데 이런 상황 속에도 그 억만장자의 회사들은 아동의 안전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모집을 할 때 부모 동의가 없어도 아이들이 부모님 허락을 안 받아도 이제 모집하는 그거 칸에 체크만 하면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으로 이제 비유를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뭐 이 비유는 이제 강의가 다 끝나면 확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우리 잠깐만 다음 페이지에 이 비유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하면 이게 이제 스마트폰, 태블릿 등 뭐 이런 소셜 미디어 이런 회사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벌이고 있는 그런 일들을 이제 비유한 것이고요. 이제 미국 사회에서는 1998년에 이제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 이런 게 생겼는데 이게 이제 빅테크, 이 큰 회사들에게 가한 유일한 법적인 제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 13세 미만 아동은 계정을 이제 개설하면, 활동하려면 계정을 다 계약하고 계정을 개설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제 데이터의 일부 권리를 이제 회사 측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막 이런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사인을 하는 건데 저도 다 읽어보지도 않지만 그런데 이렇게 사인할 때 계약할 때 부모 동의가 있어야 된다. 13세 미만은 부모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그 법이 생기면서 인터넷 성인이라는 것이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정해져 버렸는데 그게 만 13세로 정해져 버린 거예요. 그냥 이게 왜 이렇게 정해졌는지 아무 그냥 연구도 없고 아동의 안전이나 정신 건강과 아무 상관없이 정해졌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상황은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제 그 부모님 주민등록번호 뭐 이런 그렇게 몰래 해가지고 다 막 하고 그러긴 하는데 어쨌든 우리도 그런 게 잘 돼 있긴 하겠죠. 그래서 아동은 자기가 충분히 나이가 많다 체크만 하면 인터넷의 모든 활동이 다 자유롭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13세 미만인데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든 아이가 미국 아동 중 40%다. 그러니까 13세 미만의 그러니까 이제 뭐 10대인지 뭐 9살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비율로 이렇게 만들고 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의 현실이 아이를 화성에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건데요. 다음 페이지에 이 책에 이제 몇 가지 용어가 나오는데요. 밀레니얼 세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 1981년생에서 1996년생, 그러니까는 29세에서 44세. 여기 밀레니얼 세대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Z 세대가 뭐냐? 1997년부터 2012년생. 그러니까 지금 따져보면 13세에서 28세가 이제 Z 세대예요. 근데 이제 알파 세대라고 해서 이제 그러면 이제 2013년부터
지금 현재 태어나고 있는 애들, 이런 세대를 이제 알파 세대라고도 하고, 근데 여기까지를 다 해서 그냥 Z 세대로 그냥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MZ 세대가 그럼 뭐예요? MZ 세대는 밀레니얼 세대 플러스 Z 세대죠. 그래서 이제 1981년생부터 2012년생 뭐 이렇게 그 뭐 현재까지도 뭐 이렇게 뭐 다 넣을 수도 있겠지만 밀레니얼 세대, Z 세대 함께해서 MZ 세대, MG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X 세대 요거는 제가 X 세대예요. 제가 X 세대. 그래서 62세에서 80세 X 세대고요. 아니 45세에서 61세. 눈이 지금 침침해요. 제가 책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 베이비 붐 세대 거기가 62세에서 80세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출생률 급증기 세대. 그러니까 이 책은 Z 세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제 이런 내용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8세 이하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동 청소년 뭐 이렇게 개념을 할 때 이 책에서는 좀 이런 식으로 나는 썼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에 이제 놀이 기반 아동기, 스마트폰 기반 아동기 이제 이게 이제 책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놀이 기반 아동기, 스마트폰 기반 아동기. 그러니까 스마트폰만 썼다고 스마트폰 기반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냥 지금 디지털 세대를 이제 스마트폰이 굉장히 제일 큰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스마트폰 기반 아동기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해야지 좀 전체 우리 이 디지털 세상을 좀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놀이 기반 아동기와 크게는 스마트폰 기반 아동기로 나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다 놀이 기반 아동기에서 그래서 자란 사람인데 이거는 수백만 년 동안 나타난 현실 세계에서 놀면서 자라온 그런 아동기를 보낸 그런 세대예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체화된 시대, 이게 체화된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제 몸과 몸이 만나고 또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같이 몸을 사용해 의사소통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거에 반해 이제 스마트폰 기반 아동기는 이제 수십 년밖에 안 됐는데 가상 세계에서 아동기를 보내는 세대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비체화된 여기는 몸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몸이 필요 없고 언어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글 남기고 안 만나고 그냥 이렇게 댓글 남기고 뭐 이런 거 비체화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리고 놀이 기반은 동기화된, 그러니까 동시적으로 발생해요. 놀면서 같이 놀면서 내가 말하고 듣고 같이 현장에서 동시에 발생하고 여기 이제 스마트폰 기반 아동기는 비동기화. 그래서 동시에 대화를 안 하고 이제 댓글 남기면 보고 그다음 다음 댓글 남기고 이렇게 해서 동시적으로 아닌 그리고 내일 얘기해도 되고 모레도 상호작용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 이 비동기화된 그러한 아동기 그리고 놀이비 기반 아동기는 1대1 이렇게 대화하면서 1대 다 방식으로 해서 한순간에 한 가지 방식 상호작용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스마트폰 기반 아동기는 1대 다 방식에서 지금 뭐 1인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방송하는 쪽으로 플랫폼들이 옮겨가고 있는 그런 아동기고요. 놀이 기반 아동기는 이제 진입과 퇴출 장벽이 높아요. 여기 우리 GHS에서 같이 모이려면 등록하고 나가고 복잡하죠. 가입과 탈퇴가 쉽지 않죠. 그런데 스마트폰 기반 아동기에 어떤 게임 세상의 어떤 모임이다. 이러면은 뭐 가입하고 탈퇴하고 뭐 자유롭게 이렇게 되는 이런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거고요. 예외 사항도 있긴 합니다. 놀이 기반 아동기에는 이제 거기 동기화된 동시적으로 발생했는데 이제 편지를 주고받아서 같이 몸으로 만나는 것도 아니고 비체화된 상호작용도 있다. 스마트폰 기반 아동기에도 또 동기화된 그러니까는 영상으로 만나서 요거는 이제 약간 그래도 놀이 기반 아동기랑 비슷하겠죠. 뭐 이런 특징들 이렇게 요거를 참고를 해놓으시면 이제 강의 내용 중에 쓰는 용어들이 이제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이제 뭐 책에 있는 그 차례하고 거의 비슷하게 쓰긴 했는데 그래도 그대로 하기가 이제 여기 짧은 시간이라서 아동기 대제편이라고 이제 처음에 머리말 했고 이제 아동기 대제편이라는 큰 타이틀로 해가지고 이제 1장 고통의 급증이라는 이러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느끼고 있는 사례고 우리 가정들은 그래도 거의 덜 느끼고 많은 가정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인데 에밀리 엄마가 14세 딸이 에밀리가 이제 인스타그램을 많이 하니까 못하게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휴대폰을 감시하고 또 앱 사용할 때마다 이제 제한시키는 프로그램도 사용하고 그렇게 했더니 에밀리가 이 소프트웨어를 무력화시키는 방법을 드디어 발견을 하죠. 그래서 이제 계속된 투쟁 끝에 이제 에밀리는 앱 막 이렇게 막 엎치락뒤치락 또 하다가 앱 사용을 이제 또 제한하면 난 죽어버릴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이제 막 갈등이 심해지다가 엄마가 6주 여름 캠프에 보냈어요. 그 캠프는 미디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캠프예요. 갔다가 오니까 에밀리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집에 와서 또 스마트폰을 사용하자마자 마음의 동요가 읽는 게 보이고 다시 또 무뚝뚝해졌더라. 뭐 이런 내용이고요. 제임스 엄마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들이 이제 경미한 자폐가 있는 14세 아들인데 이제 학교 문을 닫았을 때 아마 코로나 시기였을 것 같아요. 11세였는데 플레이스테이션 게임기를 사준 거예요. 그랬더니 처음엔 좀 도움이 됐어요. 게임을 통해서 즐거워하고 사회적 연결을 통해 다른 사람도 게임 통해 만나고 근데 이게 장기간이 되면서 그리고 거기에 점점 빠져들면서 우울증, 분노, 나태함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또 화를 분출하고 화는 한참 게임하고 있을 때 밥 먹으라고 하면 화가 나요. 그래서 끝나고 가야 되는데 지금 끝나면 자기도 배가 고픈데 중간에 끊을 때 저기 같이 게임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엄청 미안한 거거든요. 막 말은 설명하기 힘들고 화를 막 내죠. 그랬겠죠. 그래서 부모님은 그래서 전자기를 탁 치워버렸죠. 열받아서 화를 내겠죠. 그랬더니 이제 금단 증세가 나와가지고 막 흥분하고 막 화내고 공격성이 나타나고 그러다가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죠. 부모님은 게임을 제한하고 싶은데 얘가 친구가 게임 친구밖에 없어요. 온라인 친구밖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그런 사례가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해일이 밀려오기 시작하다. 이게 이제 데이터베이스로 이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나온 내용들인데요. 제가 이제 그래프도 다 이렇게 올려드리고 싶었는데 맨날 항상 해도 맨날 시간이 이상하게 막판에 이렇게 쫓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못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말로만 저기 원래 이게 다 그래프로 전부 다 책에는 다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2000년대 이제 청소년에게 정신질환 위기가 임박했다 이런 징후는 그때는 없었는데 2010년이 되면 상황이 변해요. 정신질환 원인이 다양하겠죠. 근데 2010년에서 2015년에 Z세대, 우리의 핵심인 Z세대의 정신질환 비율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에 여자아이 우울증, 남자아이 우울증이 150%씩 증가를 했는데 여자아이는 워낙 높은 데서 시작해서 남자보다 아이보다 더 높아요. 대학생의 불안과 우울증도 급증했고 또 정신질환 급증의 나이대가 18세에서 25세에 이제 집중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게 있고 불안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게 다 뭐 우리에게 있는 감정이고 아주 나쁜 게 아니죠. 이게 다 실제적 위협에 대한 그것을 느끼고 두려워하면서 대처해 나가는 거고 또 불안은 이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미래 위협에 대한 예상되는 그 불안감 그걸 통해서 우리는 준비해 나갈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불안이 현실에 대한 건강한 반응일 수가 있지만 과도하면 이제 불안 장애가 됩니다.
불안 장애가 있으면 불편한 신체적 증상을 촉발하고 이것은 다시 두려움과 걱정을 유발하고 그리고 다시 더 불안한 생각을 촉발하는 이런 악순환을 일으키게 되는 것인데요. 2023년에 미국 대학생들 중 불안을 느끼지 않는다 이런 조사를 했는데 전체의 3분의 1만 불안을 느끼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우울증 장애는 뭐냐면 간단하게 우울한 기분에 사로잡히면서 대부분의 활동이나 모든 활동에 흥미나 즐거움을 잃는 것이 이제 우울증 장애입니다. 우울 장애를 앓으면 현재의 고통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자살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우울증과 불안에는 또 여러 요인이 있는데 아마 사회적 환경적 조건이 변화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제 결론은 뭐예요? 스마트폰 때문이다. 이게 이제 요걸로 이제 진행하려고 요 전개를 하는 거죠. 이게 학자가 쓰는 책이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이 스마트폰이 이렇게 위험하다를 주장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이제 전개를 해 나가는 거죠. 다음 페이지예요. 그러니까 10대 너무 작죠? 저기서 이것도 뭐 키울 어떻게 시간이 부족해서 막 갖다 붙이고서 그러니까 10대 우울증 불안과 스마트폰의 이제 관계인데 이제 스마트폰과 관계가 없다 이런 연구자들의 이제 주장도 있어요. 수치가 왜 높아졌느냐? 요즘 젊은이들은 자기 진단을 적극적으로 하고 솔직하게 하다 보니까 그냥 불안인데 불안 장애로 오인해 가지고 그렇게 체크한 거다. 이런 주장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데이터에서 2010년에서 20년까지 자살 시도나 자해로 응급실 방문하는 환자 수가 급증하고요. 여자 청소년 자해 비율이 3배 증가하고 특히 사춘기 여자아이 자해 비율이 가장 급증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미국 어린 청소년 자살률 10세에서 14세도 남자아이가 91% 증가하고 여자아이가 167%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과 이 불안이 증가한 것은 스마트폰과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다음 페이지에 스마트폰과 이제 Z세대 이제 탄생이 되는데 이제 2007년에 애플 아이폰 출시와 함께 이제 스마트폰 시대가 시작되고 모든 사람의 삶이 바꾸어집니다. 이전에 이제 이게 새로운 문물이죠. 새로운 문물인데 라디오도 있었고 텔레비전도 있었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가정들이 다 구입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어요. 막 10년, 20년도 더 걸리고 막 이러기도 했죠. 이제 이런 시대도 있었는데 그리고 또 첫 번째 물결이라고 하는 1990년대 PC와 또 인터넷 기술이 나타내고 그거는 이제 보급이 한 10년 정도 만에 이제 막 보급이 많이 되죠. 그렇게 됐는데 그때는 10대 정신 건강은 이렇게 악화 상태로 이렇게 보여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물결이라는 것은 이제 소셜 미디어와 이 스마트폰 기술이 함께 손을 잡고 급속히 확산된 그런 시기, 이런 시기인데 근데 이제 이 2007년에 출시된 스마트폰은 이제 이 신문물인데 거의 다 소장하기까지가 이제 얼마 안 걸려요. 2012년, 13년 되면 대다수 가정이 다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자 여자아이들, 남자아이들 정신건강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고요. 2016년 조사를 보면은 미국 10대 중 79%가 이제 스마트폰을 소유하게 됩니다. 부모님들만이 아니라 10대 아이들도. 그리고 2015년 보고에서 그 10대 아이들 하루 평균 7시간을 스크린 미디어에 쓴다. 뭐 컴퓨터를 보든 뭐 태블릿을 보든 스마트폰을 보든 뭐 그렇게 7시간을 쓰는 거죠. 2015년 10대 4명 중 1명, 거의 25%죠. 거의 항상 온라인에 접속해 있었다. 이게 25% 정도 되는 건데, 근데 2022년이 되면 10대 약 46%가 거의 항상 온라인에 접속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2배 정도 이제 증가합니다. Z세대 청소년은 이제 전자기기에 접속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 그때에도 주의력, 여기
자기의 주의는 여기에 가 있는 거예요. 상당 시간을 이제 소셜 메타버스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을 주시하거나 염려하는데 이제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냥 있는 것 같아도 그래서 그 MIT 교수 셰리 터클이라는 분은 2010년에서 15년에 미국의 10대는 기성세대와 영원히 다른 곳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랍니다. 그래서 2010년에서 2015년이 제일 중요한 기간인데 이때는 놀이 기반 아동기가 완전히 없어지고 스마트폰 기반 아동기가 이제 탄생한 시기다. 지금 우리 아이들은 스마트폰 기반 아동기를 보내는 시대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스마트폰 기반 아동기로의 전향되는 이런 과정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도 다 알 듯하지만 그래도 한번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10년 6월에는 이제 아이폰 4에 전면 카메라 기능이 이제 장착됐습니다. 이제 셀프 카메라, 뭐 셀프 영상도 찍을 수 있고 뭐 이런 걸 하는 거죠. 근데 그때 또 삼성은 갤럭시 S에 이런 기능이 탑재가 돼요. 그러면서 2010년에 인스타그램이 스마트폰 소셜미디어죠. 스마트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앱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스타그램이 2011년 말에는 이제 사용자 수가 1,000만 명이었는데 2013년 초가 되면 9천만 명으로 증가하고 지금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이렇게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2년 무렵부터 10대 여자아이는 모두가 스마트폰과 인스타그램 계정을 사용하며 모두가 자신을 나머지 모든 사람과 비교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비교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느끼면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 학교 다닐 때는 학교 성적표 이렇게 게시하고 그것도 상당히 기분이 나빴는데 이제는 아이들이 스스로 비교당하면서 거기에 스스로 발을 들이면서 비교당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인스타그램이 이제 점점 아이들을 끌어들이는데 강력한 필터 기능 그리고 편집 기능 이미지를 이제 꾸밀 수 있는 이런 앱도 이제 이제 뭐 같이 상호작용하고 이러면서 막 꾸며내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소셜미디어에 들어가 가지고 나를 거울로 보고 미디어에서 다른 아이들을 보면 난 너무 매력적이지 않아. 뭐 못생겼어.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 시대가 되고 남자아이들은 온라인 멀티플레이어 비디오 게임, 유튜브, 뭐 레딧, 포르노 이런 거를 즐기면서 가상세계 속으로 점점 더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새롭고 흥미진진한 가상 활동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제 청소년들은 어른들도 그렇지만 주변 사람들과 그냥 온전히 함께 있는 능력을 이제 잃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죠. 그러니까 스마트폰 나오고 얼마 안 돼서 교역자들도 어디서 잠깐 대기하고 있을 때 뭐 이렇게 모였는데만 20분 좀 기다려야 된다. 대화를 하고 싶은데 다 이거 보고 뭔가 사역거리로 뭐 누가 문의가 왔겠죠? 그래서 뭐 이게 다 그런 문화가 된 거죠. 그 결과 이제 모든 사람의 사회생활이 이제 변화가 되는 뭐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고 있는 걸 다 정리를 하는 겁니다. 2010년에서 15년까지 불과 5년 동안 청소년의 사회적 패턴, 롤모델, 감정, 신체 활동, 수면 패턴까지 근본적으로 확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요 시기를 아동기 대재편이 일어난 시기다. 2010년에서 15년 이렇게 이제 이 저자는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기에는 아동이 해야 될 일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아동기의 5가지 특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장이 느린 인간의 긴 아동기, 그러니까 아동기가 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는 빠르게 성장하다가 느리게 성장하고 다시 빠르게 성장한대요. 치팬치를 예를 들면 생식을 할 수 있는 이제 성숙 단계까지 꾸준히 일정 속도로 성장을 한답니다. 사람은 2년은 빠르게 성장하고 그 이후 7년에서 10년 정도를 느리게 성장하고 사춘기에 또
급격히 성장하고 이후에 몇 년 뒤에 성장이 멈추는 그런 과정을 겪는데, 아동기가 이렇게 기른 거는 잘 학습하고 이 시기에 성인기를 잘 준비하는 그 기간이 되라고 이렇게 긴 거다, 이러는 거죠. 아이의 뇌는 이제 5세 무렵에 이제 성인이 됐을 때 크기의 90%까지 자란다고 해요. 그리고 이 그러니까 아동기에 엄청나게 뇌가 발달돼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아동기에 이제 학습을 즐겁게 할 수 있는 동기, 이제 우리가 배워 나가면서 공부도 하고 성경 암송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이 나보다 잘하는 이유가 있구나. 이때 이미 뇌가 많이 발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학습에 도움되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자유놀이, 조율, 사회학습이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합니다. 자유놀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 포유류, 우리도 포유류죠. 그래서 포유류는 자주 놀면서 이 뇌 뉴런 이런 게 막 연결되고 막 발달한다고 우리가 계속 수없이 이제 듣고 있죠. 이 뇌 회로를 연결하고 완성하는 과정을 이제 놀면서 이렇게 지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놀이를,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에게는 좀 생소할 텐데 잘 놀라고 할 거예요. 제가 우리는 공부를 잘 하고 있고 학습은 잘 하고 있는데 좀 노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놀이 얘기를 제가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 놀이를 박탈당하면 이 사회적, 인지적, 정서적 손상을 입는다. 이게 이제 다 학자들 얘기예요. 뭐 피터 그레이, 이게 다 쓰면은 이게 칸이 부족해서 제가 이제 그거 빼고서 그냥 제가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놀이를 통해서 어린 포유류는 어른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술을 이제 우리 신경세포들이 아주 좋아하는, 해피하게 느끼는 방식으로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험이 낮은 환경에서 성공과 실패로부터 피드백을 받는 그 활동이 반복하면서 이제 배워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새끼 고양이가 털실뭉치가 있어서 확 덮치는 놀이를 하는 것이 이제 나중엔 숙련된 생지 사냥꾼이 이제 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는 갈 수 있는 곳을 이제 다 돌아다니고 올라가고 시도를 막 무수히 한 끝에 이제 나중에는 복잡한 자연 속에서 능숙하게 돌아다니는 기술을 익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놀이는 점점 숨바꼭질, 잡기놀이, 뭐 상어와 피라미드 게임, 이런 것도 있나 봐요. 우리나라는 오징어 게임 뭐 이런 게 있는데, 포식자와 피식자 게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된다는 거고, 더 나이가 들어가면 언어놀이, 뭐 잡담하고 놀리기도 하고 농담도 하고 이렇게, 또 뉘앙스, 또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말로만 우리가 소통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내뱉은 말이 이제 또 실수했을 때 또 사과도 하고 관계 회복하는 그런 것도 이제 상급 과정, 이런 것도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면서 놀면서 자치와 공동 의사결정, 또 경쟁에서 졌을 때 태도, 뭐 이런 사회성 기술이 이제 발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놀이 이런 거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자유놀이가 뭐냐?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추구하는 활동이 아니라 그냥 참여하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지휘하고 그냥 그 자체를 위해서 즐기면서 하는 활동, 이게 자유놀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외에서 다양한 나이의 아이들과 함께하는 이 신체적 놀이는 가장 건강하고 자연스럽고 유익한 종류의 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약간의 신체적 위험이 따르는 놀이가 더 좋다라는 게, 그게 꼭 더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서로를 돌보는 법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친구와 레슬링하고 가짜 칼싸움을 하고 시소 타면서 또 네가 좀 더 앞으로 와, 네가 좀 더 뒤로 가, 이렇게 협상도 하고, 다칠 수 있는, 시소도 떨어지면 다치잖아요. 발질 수도 있고, 이런 놀이를 해봐야 다치지 않는 법을 배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나 교사, 코치가 관여하면 이 놀이는 덜 자유롭고 덜 즐겁고 덜 유익하게 바뀐다라는 거죠. 근데 어른들은 어떤 충동이 있어요? 보호를 하고 싶고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지 못한다. 이제 이게 저의 모습인데, 이번에 아빠 같이 가를 갔잖아요. 아빠 같이 가를.
아빠 같이 가고 어느 시간이 되니까 아빠들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애들이 옆에 둘러앉아가지고 불을 쬐고 있는데, 아, 이게 이제 나도 가고 싶은데, 지금 나도 가고 싶은데, 집에 가고 싶은데, 아이들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불을 애들이 이렇게 작대기를 넣고, 들고, 이러고 막 있으니까, 내 불안해가지고 자리를 못 비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야, 우리 어렸을 때는, 뭐, 불장난 다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겨울에 또 썰매 타면서도 하고, 그래서 이제 주님이 맡아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이제 애들한테, 큰 애들한테, 야, 상처 중에 제일 아픈 게 화상이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큰 형아들이 저기 동생들 잘 이렇게 해가지고 안전하게 하라고 이렇게 하고서 그냥 나왔어요. 저도 그러니까 이렇게 뭐 크면 여기 디는 건데 막 화상 조금 입는 건데 이런 자리를 제가 못 두겠더라는 거. 근데 우리 아버지들은 강하게 키우시더라고요. 알아서 잘하겠지 하고 이제 다 없어요. 그래서 저 혼자 GHS에 이거 우리에서 이 행사 때 일이 나면 안 되는데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조금 버티다가 그냥 왔어요. 근데 아주 아들이 재밌게 잘 놀다가 잤더라고요. 자유놀이의 이런 특징은 일반적으로 실수의 비용이 그다지 크지 않다. 뭐 이렇게 이거 조금 이렇게 아플 수도 있고 타박상 될 수도 있고 이런 정도죠. 그런데 어른이 지도하는 이 수업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하지만 이런 정보 제공 이런 것들이 발달하는 이 뇌 형성에 그다지 큰 역할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제 저자의 주장이에요. 우리가 동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반면에 이제 놀이는 발달하는 뇌의 형성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상처를 참고 감정을 조절하고 다른 아이의 감정을 읽고 또 차례를 지키고 갈등을 해결하고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겨루는 법을 이렇게 잘 배울 수 있는 활동은 감독을 받지 않고 아이들 스스로가 주도하는 놀이이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이게 이제 또 얘기하자면 할 건 많아요. 저도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 나오는 엄석대 같은 놈들이 있어가지고 아이들에게 또 안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거든요. 저도 그랬는데 저 초등학교 시절에 엄석대 같은 동네에 또 골목대장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6학년 때 제가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저의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 불의에 굽히지 않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놀이는 이제, 이렇게 자유놀이, 이런 부분들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아빠 같이 가에서 요번에는 정규 시간 외에 틈틈이 빈 시간이 많았거든요. 그 시간에 애들이 이제 자유놀이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끼리 자기들이 계속 막 몰려다녀요, 막. 그러더니 우리 좀 이따가 과자 파티 하기로 했어요. 과자 파티 하기로 했어요. 막 이러고 또 조금 이따가 보니까 오늘 12시, 밤 12시예요. 오늘 12시까지 놀기로 했어요. 진짜 밤 12시까지 애들 안 자는 애들 많아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막 무슨 계획을 다 세우더라고요. 이렇게 아빠들은 애들이 자기들끼리 노니까 그냥 우리끼리 교지 나누다가 우리끼리 푹 쉬고 이렇게 할 수가 있었죠. 다음 날에 이제 안성 스타필드에 챔피언 1250이라는 곳에 이제 갔는데 거기는 이제 키즈 카페보다 약간 더 큰 애들이 하기 좋은 그런 정도의 되게 넓은 그런 시설입니다. 막 눈썰매가처럼 이렇게 썰매장도 있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아빠들이 아이랑 이제 놀아주라고 처음 계획은 놀아주고 2시간밖에 안 되지만 이 놀아주면서 아이랑 노는 게 얼마나 힘든지도 좀 깨닫고 엄마들이 얼마나 힘든지도 깨닫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갔더니요 애들이 아빠를 안 찾아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몰려 다녀요 막. 그리고 뭘 하는지 다 뭐 한 번 찾아오지 난 목말랐거나 옷 벗으러 오거나 뭐 이런 걸로
그래서 아빠들은 그 시간에 그냥 우리 계속 삶의 나눔하고 은혜 나눔하고 그 교제에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거 애들이 굉장히 좋아하는구나 이런 거를 느낄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원래 저희 어렸을 땐 다 그래요. 놀이 기반 아동기 보낸 아이들은 자유 시간 중 상당 부분을 현실 세계에서 친구들과 노는 데 썼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스마트폰 기반 아동기가 되면 아이들은 이제 자유놀이를 하지 않고 홀로 앉아서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앱에서 이제 끝없는 게시물들을 훑어보는데 이제 쓰게 되는 거죠. 중독성이 굉장히 강하게 설계되어 있는 이 플랫폼들은 현실 세계의 대면놀이에 쓸 시간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손에 쥐어진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경험 차단제다. 이렇게 표현해요. 경험 차단제. 그래서 경험을 많이 하는데 오히려 이건 경험 차단제가 되는 거죠. 이걸로 경험하는 거는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마트폰은 가장 장거리 우정을 포함한 새로운 경험의 세계를 열어주지만 사회적으로 제 기능을 하는 어른이 되기 위해 알아야 하는 그 경험을 감소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로 걷기에 관한 영화를 보지만 정작 걷기 연습은 할 시간은 내지 않게 되는 것,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스마트폰 사용 이후에 매일 친구들과 만나는 비율도 감소합니다. 이제 이것도 데이터가 다 조사되어 있더라고요. 네, 이런 자유놀이 특징이 있고 또 조율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율 어튜먼트, 이게 음악에서 이제 우리가 튜닝하죠. 튠에서 나온 그런 개념인데 상대나 환경의 미묘한 신호, 리듬, 정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에 맞춰서 자기를 조정하는 능력, 이게 이제 조율이죠. 그러니까 아이가 양육하는 아버지, 어머니의 얼굴 표정, 목소리 톤 이런 거를 감지하고 그거에 맞게 이제 딱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이런 걸 연습하죠. 까꿍 하면 갑자기 그때 까꿍을 안 하고 손을 가리고 있는데 웃으면 이게 조율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까꿍 했을 때 막 웃잖아요.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아이들이 상대의 반응 속도나 규칙을 함께 이제 맞추고 흐름을 만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배워가는 거죠. 그러니까 차례를 기다리고 타이밍을 맞추는 것들, 정확한 타이밍을 알기 위해 상대방 얼굴 표정이나 감정을 읽는 법, 이런 것들. 그 사람은 그래서 상대방의 움직임에 실시간으로 반응하면서 손과 얼굴 표정, 또 머리 움직임 이런 것들, 말로만이 아니죠. 이런 것들로 의사소통 채널로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잘하면서 조율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조율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육자 문화에서는 센스라고 그래요. 센스. 우리 목회자들이 만나면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센스니라 이런 게 있어요. 센스가 없어. 그게 센스가 이런 거잖아요. 그때 필요한 거를 그때 하고, 이렇게 상황이 됐으면 이렇게 할 줄 알아야지, 이런 게 이제 센스인데 조율을 보니까 센스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스마트폰은 이제 필수적인 대면 상호작용 이런 거를 방해해서 조율을 상실시키고 외롭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미국 부모님 중에 17%는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스마트폰 때문에 자주 한눈을 판다고 해요. 그리고 52%는 가끔 한눈을 판다. 그래서 이 동기화된, 아까 동시에 만나는 거 이게 동기화된이라고 했죠. 동기화된 대면 상호작용의 경험을 하지 못한 아동은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꾸 아이랑 교감해야 될 때 딴 걸 자꾸 하고 주의가 딴 데로 분산돼 있고 하면 아이 정서가 안 좋은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조율이 필요 없는 거예요. 조율이 비동기화된, 그러니까 동시적인 게 아니죠. 그냥 비동기화된 상호작용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소셜 미디어에서의 상호작용은 즐거움이 아니라 일이 되는 거예요. 댓글 달았네.
또 좋아요 또 누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페이스북을 그래서 바로 탈퇴했습니다. 갔더니 누가 들어와. 그럼 인사해야 돼. 뭐 거기도 들어가 봐야 돼. 전 그런 귀찮은 걸 엄청 싫어해요. 그래서 바로 탈퇴했어요. 들어온 사람도 대학교 때 애들이고 막 자매도 있네. 그래서 아내한테 혼나요. 혼나니까 바로 탈퇴를 했죠. 일이 된다. 2014년 여자아이들은 일주일에 이제 이 일을 이렇게 즐겁게 하네요. 20시간 소셜 미디어 사이트에서 이제 보낸다고 합니다. 그 미국 여자아이들 중 약 3분의 1이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또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하루에 수십 번 사이트를 방문하고 즐겁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뭔가 놓칠 수도 있고 또 내가 커뮤니티에서 배제되지 않기 위해서 뭔가 강박적으로 해야 된다 느껴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조율을 아동기에 이제 배워야 된다. 사회학습이라는 또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사회는 우리가 살아간 사회는 적절한 사람을 통해 이제 배우려고 하고 그 배우려고 하는 사람한테 보상이 돌아간다고 해요. 이걸 이렇게 배우려는 사람을 최선의 학습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참 크리스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 최선의 학습자라고 보이거든요. 성경을 배우고 교리를 배우고 많은 걸 배우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성장했었던 거는 은혜로운 사람들을 만났을 때 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식적인 것들이 베이스로 이제 쌓여 있는 상태에서 뭔가 해법을 찾지 못할 때 누군가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굉장히 삶에 영향을 많이 받았었던 거를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의 인생은 계속 그런 인생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도전받게 하시고 또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고 그렇게 이렇게 계속 따라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이렇게 이제 특별한 모델, 아이들에게 중요한 건 이건 공동체에서 특별한 모델을 찾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학습을 배워 나갈 때 주로 많이 우리가 인류 역사상 계속 써온 것이 뭐냐? 동조 편향과 권위 편향이라는 그런 성향이에요. 동조 편향은 뭐냐면 대다수 사람이 하는 행동을 따라하는 거죠. 저도 JHS에 딱 왔을 때 이분들이 다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걸 보고 나도 일단 거기 묻어가야 하잖아요. 동조 편향 이거예요. 아이가 새 학교를 가면 그 아이들이 하는 패턴대로 하려고 하는 게 이제 동조 편향이고 그거를 또 다른 말로 하면 또래 압력이 그게 또래 압력이거든요.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 대다수 사람들의 이 보편적 행동을 파악하는 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런데 소셜 미디어에서는 파악하기가 엄청 쉽습니다. 1시간이면 한 1000개 되는 게시물들을 쭉 훑어볼 수 있죠. 거기에 보면 어떤 데는 게시물이 좋아요, 이런 게 댓글이 많이 돼 있고, 요런 게 좋은 거구나. 이런 게 좋은, 인기 끌 수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이제 동조시키기가 이렇게 너도 딱 동조시키기가 좋은 게 이 소셜 미디어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발명된 것 중 가장 효율적인 강력한 동조 엔진이다라고 하는 거죠. 부모님이 이 소셜 미디어의 이 동조 엔진을 감당해낼 수가 없는 거죠. 부모님이 아무리 잔소리해도 여기에 그냥 빨려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권위 편향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아까처럼 권위를 포착하고 권위자를 모방해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인간의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이제 현실 세계의 모델을 찾아야 되는데 이제 가상 세계에서는 젊은이들은 유명한 인플루언스들 이런 사람들 소수의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이제 권위가 엄청나게 높아진 거죠. 그들을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를 높이는 이거를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의도적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좋아요, 공유, 리트윗, 댓글, 팔로우 이런 것들을 해서 권위를 계량화시킨 거예요. 그게 이제 많으면 그 사람이 권위가 높아지는 거죠. 이런 시스템 속에 큰 혜택을 받은 그런
패밀리, 킴 카다시안 뭐 이런 분들 좀 잘 모르는데 그냥 요번에 이렇게 보니까 팔로워가 3억 6천만 이제 이렇게 된대요. 그 동생은 4억이 넘는데요. 뭐 이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뜨는 과정이 뭐 거룩하고 뭐 이렇게 살아서가 아니라 뭐 이렇게 이런 테이프가 뭐 애인이 공개하면서 그거를 정면으로 승부를 하고 가족들 막 나와서 뭐 이런 뭐 쇼 이런 거에 참여하면서 막 인기가 올라간 거예요. 이런 권위 기반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현실 세계 공동체에서 성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멘토들 이런 사람들을 만날 시간들을 다 그쪽으로 옮겨가게 만드는 거죠, 아이들은. 그래서 그들을 따라하고 그들을 모방하고. 그래서 청소년이 가장 중요한 학습 메커니즘, 이렇게 롤 모델을 통해 배워가고 그렇게 그를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이 학습 메커니즘이 망가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2010년 초반부터 남자 아이들은 롤 모델로 소수의 인플루언서에 이제 집중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됐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특징이 기대하는 뇌와 민감기가 있다. 그래서 이제 뇌가 건강하게 발달하려면 제때에 적절한 경험을 이제 순서에 따라 잘 배워가야 이제 건강하게 발달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동물 같은 경우, 포유류 같은 경우, 조유류 같은 경우는 결정적 시기라는 게 있대요. 결정적 시기. 뭔가를 꼭 배워야 되는 시기. 그 시기를 놓치면 배울 수는 있는데 배우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알에서 오리 새끼가 딱 부화를 했는데 부화를 딱 해서 보니까 어미 같은 뭔가가 있어요. 그게 사람이어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각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계속 그걸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이후에도 자기 이제 부모를 이렇게 따라다녀야 할 존재를 학습하고 배우는 건 가능하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되게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결정적 시기가 동물한테는 있다라는 건데 사람은 결정적 시기는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민감한 시기는 있다라는 거예요. 민감한 시기. 그러니까 저자의 관점인데 사람 민감한 시기, 무엇을 배우거나 기술을 습득하기 쉬운 시기가 있다. 근데 그 시기를 놓치면 익히기가 어려워진다. 이제 이런 거에서 사례가 뭐냐면 이제 언어 같은 경우 우리 아이가 이제 외국으로 가는데 12살보다 뭐 어릴 때 가요. 12살보다. 그러면은 그냥 원어민처럼 이제 발음이 돼요. 근데 13살, 14살 뭐 이런 14살 이런 때 가면은 평생 너 어디 출신이니 이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민감한 시기 그거가 꼭 잘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있다라는 거죠. 문화적 민감 시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본인을 예를 들었는데 일본 아이가 이제 미국에 갔다 14세 이전에 미국에 갔다 14세 이전에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전에 갔을 때 미국에 잘 적응해. 그리고 일본에 돌아와요. 14세 이전에 일본에 또 잘 적응해요. 근데 이제 14세 이전에 미국 가서도 막 잘 적응했어요. 근데 한 16세 때 돌아오니까 이게 적응하기가 힘들어.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물들의 결정적 시기보단 덜하겠지만 사람의 민감기에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자기 정체성의 핵심 부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민감기를 9세에서 15세다 이렇게 이제 이분은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민감기에 아이들은 무엇을 해요?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인스타그램과 틱톡과 비디오 게임과 온라인 생활을 통해 사회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체성, 그 자아는 거기에서 형성이 되는 거여서 놀이 기반 시대의 아이들하고는 매우 달라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놀이 기반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나이에 어울리는 경험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해왔는데 스마트폰 기반 아동들은 이제 정해진 순서가 없이 쏟아지는 성인 콘텐츠와 경험의 소용돌이 속으로 내던져지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Z세대 정신건강에 불안장애와 우울증이 많아진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Z세대는 스마트폰으로 문화학습을 하면서 사춘기와 민감기를 보낸 첫 번째 세대, 그리고 뇌가 활짝 열린 상태,
9세에서 15세 사이에서 모방할 대상을 찾고 있는 이 13세 아동이 인플루언서와 낯선 사람들의 끝없는 게시물에 노출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 이제 이게 우리의 역할, 부모의 역할이겠죠. 네. 다음 페이지로 이제 발견 모드와 위험한 놀이의 필요성. 그래서 이제 자꾸 놀으라고 그래요. 자꾸. 그래서 아동의 안전에 대해서 우리는 잘못 선택했다. 어떻게 선택했냐? 현실 세계는 도처에 이렇게 결론적인 얘기인데 위험이 있으니까 아동이 어른의 감독 없이 그 세계를 탐구하도록 하면은 안 된다. 이제 이런 관점을 가졌고, 근데 온라인 세계에서는 아동의 나이에 맞게 가드레일 설치하는 거 번거로우니 아동들이 가상 세계를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도록 허용해 주자. 이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을 우리가 가졌다라는 거죠. 로드 아일랜드주의 14세 소녀 이자벨 호그벤이라는 아이가 10살 때 이제 포르노 사이트에 접속한 것들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의 글이에요. 10살 때 포르노 사이트를 처음 접속했다. 나이 입증 절차 없고 아이디 인증 없고 18세 이상인지 묻지 않았다. 찾기 쉽고 피하기 불가능하며 또래 아이들에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통과 의례였다. 아이들도 다 하니까 그냥 같이 하게 되는 거죠. 엄마는 바로 옆방에 있었다. 엄마는 사사건건 참견하는 헬리콥터 부모에 가까웠지만 이 아이는 온라인 포르노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이제 들어 있는 거죠. 부모님들이 이제 지금은 우리가 좀 더 자각을 하지만 초창기엔 더 못했으니까 현실 세계는 자녀를 과잉보호하는데 온라인에서는 과소보호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녀를 안전하게 지키기 원한다면 가상세계에 진입하는 시기를 늦추고 그 대신 밖으로 내보내 현실 세계에서 뛰놀게 해야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발견 모드와 방어 모드, 이게 중요한 또 용어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발견 모드는 뭐냐, 이제 이런 거요. 뭐 원주민이라고도 할 수 있고, 뭐 고대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굶주리고 있는데 잘 익은 열매가 가득한 나무를 발견해서 막 달려들어서 열매를 막 따려고 하는 것 같은, 따려고 하는 그런 모드, 이게 발견 모드라고 그러고요. 방어 모드는 뭐냐? 열매를 따려고 그러는데 표범이 다가와가지고 위협을 느껴서 이제 움츠러들고 몸이 떨리고 스트레스가 생기고 식욕이 떨어지고 도망갈 방법을 찾으려는 것 같은 모드, 이게 이제 방어 모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발견 모드와 방어 모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체계는 자동 온도 조절 장치처럼 발견 모드로 갔다 방어 모드로 갔다 이렇게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주로 발견 모드로 이렇게 더 살아가야지 행복하고, 여기서 행복은 이제 우리 기독교적인 행복이 아니라 그냥 만족하고 흐뭇하고 즐거운 상태 이런 거죠. 그런 거라고 이제 생각하면 되죠. 발견 모드로 살아가는 사람은 더 행복하고 사회성도 더 높고 새로운 경험에 열린 태도를 보인다고 그래요. 근데 방어 모드로 살아가면 더 방어적이고 불안해하고 안전하다고 되는 순간이 또 드물어지고, 우리도 사실 그래요. 이렇게 편안해도 되나? 뭔가 불안해. 너무 편안함이 오래되면 이럴 때도 있죠. 우리도 있긴 있죠. 그러니까 조심성이 필요할 때가 있긴 하지만 방어 모드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방어 모드도 중요한 겁니다. 이따가 계속 나오지만, 근데 갇혀 있으면 학습하고 성장하는 데는 방해가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아이들이 방어 모드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발견 모드 때 학습과 성장이, 뇌 발달이 이게 촉진된다는 거예요. 발견 모드일 때. 그래서 젊은 사람들, 자녀들이 잘 살아가도록 돕고 싶다면 그들을 발견 모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대학생이 예를 들어 발견 모드에 있으면 대학교의 풍부한 지식, 사회적 기회에서 이제 큰 이익을, 이런 것들을 막 발견 모드에서 많은 걸 얻어갈 거예요. 이제 대학 생활에서 빠르게 성장하게 됩니다. 근데 방어 모드에 있으면은 배우는 것이 적고 성장도 느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견 모드는 기회를 찾는다, 사탕 가게에 간 아이, 스스로 생각한다, 성장하고 싶어, 이런 걸로 이제 특징이 되고요. 방어 모드는 위험을 찾는다, 결핍에 찌든 사고 방식, 자신의 팀에 의지한다, 안전을 챙겨, 이제 요게 중요한 화두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밀레니얼 세대는 주로 발견 모드로 생활했고 풍요로운 문화였습니다.
X세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Z세대는 주로 방어 모드로 살아가며 불안한 문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불안 세대죠. 우리가 또 하나 알아가야 될 중요한 용어가 안티프레질이라는 거예요. 안티프레질. 그래서 아이는 안티프레질 능력을 갖고 태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1980년대 후반에 애리조나 사막에 이제 바이오스피어 2 실험이 있었어요. 이거는 뭐냐면 인공 생태계를 만드는 실험. 그래서 우주 공간에서 자급자족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그 스피어 안에 들어가서 이제 8명이 살아남는 그러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결국 실패한 실험이 됐는데 배운 건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림 생태계를 만들려고 나무를 심었는데 이 나무들이 성숙에 이르지 못하고 다 쓰러졌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바람이 불지 않아서 이렇게 이걸로 이제 결론을 내린 거예요. 바람이 불어야 나무는 휘어지고 휘어지는 쪽은 버티기 위해서 막 압축되면서 막 힘을 주고 앞쪽은 뿌리는 당겨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단단하게 변한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자란 나무가 다 자랐을 때 튼튼하고 단단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이 전혀 없었던 나무가 자라기 전에 자기 무게를 못 이겨서 이제 쓰러졌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되는 계기가 되어서 좋은 점도 있었다라는 건데, 그래서 우리 어린이가 튼튼하게 자라려면 스트레스 인자에 자주 노출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티프레질리티라는 이 용어는 이제 2012년에 나심 탈레브라는 뉴욕 대학 교수가 처음 사용한 단어라고 하는데, 넘어지면 깨지기도 하고 또 강해지지는 않는 종류도 있어요. 유리나 플라스틱 이런 거는 뭐 깨져 버리고 뭐 더 강해지지는 않죠. 근데 이와 달리 넘어지거나 이렇게 하면 그 더 강해지는 그런 성질의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의 이제 면역계의 안티프레질리티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면역계가 강해지려면 아동기 때 먼지와 기생충과 세균에 일찍 노출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해요. 그리고 완벽한 위생 거품 속에서 아이를 키우려고 하는 부모는 안티프레질 면역계의 발달을 차단함으로써 오히려 아이에게 해를 끼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뼈도 안티프레질 이거 보다 보니까 생각났는데 그 학생 때 밤에 불량배를 만났는데 이분들이 이제 뭐 우리 괴롭히진 않았어요. 괴롭히진 건 아닌데 이제 씨름 같은 건가 뭐 흰겨루기 같은 걸 했나 했는데 이렇게 대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뼈가 얼마나 단단한지 한두 살 차이 나는 그런 사람이었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병 같은 걸로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맨날 하는 일이 이제 이런 거였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단단해 이렇게 막 자꾸 부딪히니까 더 단단해지는 그런 거를 한 분들이어가지고 싸웠으면 큰일 날 뻔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거죠. 안티프레질리티 이런 게. 근데 이제 심리적 면역계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좌절과 작은 사고, 작은 괴롭힘, 따돌림, 지각된 불공정 행위, 일상적 갈등을 이런 게 조금 있을 때, 이럴 때 이 심리적 면역계가 이제 있으면은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몇 시간 만에도 극복할 수 있고 며칠 동안 이제 아주 힘들어하지 않고 이겨내고 이런 게 이제 심리적 면역계라는 거죠. 갈등과 박탈 뭐 이런 거를 겪지 않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아주 시작된 하나님 나라잖아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사이에서 살고 있는데, 이 책의 저자가 아이 키울 때 최고로 여긴 양육서에 이제 기억에 남는 그 내용 이렇게 적어놨는데, 매일 아이들에게 우발적 사건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좌절을 맛볼 기회를 주라. 이게 제일 좋은 표현이었다라는 거죠. 야, 텔레토비를 보려면 먼저 장난감을 치워라. 안 그러면
계속 고집하면 벌을 줄 거야. 이런 거. 네 여동생은 네가 갖지 않는 걸 갖고 있지만 살다 보면 그런 일은 종종 일어나게 마련이야. 이렇게 너도 사줄게. 막 이렇게 막 쩔쩔매지 말라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를 좌절과 나쁜 영향과 부정적 감정으로부터 보호하면서 만족의 거품 속에서 키우길 원하는 부모는 비록 좋은 의도로 그러겠지만 실제로는 해를 끼칠 수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양육하면은 이제 그 아이 역량과 자기 통제 또 좌절감에 대한 내성, 감정적 자기 관리 이런 걸 발달시킬 그 기회를 부모가 이제 차단하기 때문에 이게 해를 끼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응석바지로 키우는 방식이나 헬리콥터 양육 이런 것들은 아이가 불안장애와 이제 낮은 자기 효능감, 대학교 생활 적응이 어려움 이런 것들과 이게 관계가 깊다고 그래요. 이제 그 아이는 선천적으로 이 안티프레질 능력 이런 것이 있는데 과잉 보호를 받으며 자라면 방어 모드에 머무는 청소년이 된다. 그러니까 발견 모드로도 가야 되고 방어 모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주로 발견 모드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방어 모드에 머물게 된다라는 거예요. 방어 모드가 되면 덜 배우고 가까운 친구도 적으며 불안을 더 많이 느끼고 일상적인 대화와 갈등에서 고통을 더 많이 경험할 가능성이 이제 높아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티프레질 아이가 발견 모드를 유지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위험한 놀이가 필요하다. 이제 요거는 이제 엄청난 충격적 도전이죠, 우리에게. 그러니까 안티프레질리티는 인간의 발달에 관한 많은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아이들은 놀이의 위험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만한 경사로에서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내려갈 수 있게 익숙해지면 그 다음엔 더 어려운 곳을 도전한다고 해요. 그 이유는 스릴을 느끼는 경험이 공포증에 대항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위험한 놀이가 뭐냐? 신체적 부상 위험을 포함하는 스릴 넘치고 흥미진진한 형태의 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놀이는 어른이 조직한 활동보다 실외에서 자유놀이를 즐기는 동안 일어나는데 비교적 큰 해가 없는 부상, 타박상과 배인 상처가 발생할 수 있는 놀이다. 이제 이렇게 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추구하는 위험 이거 6가지가 돼 있죠. 그러니까 높은 곳을 추구하죠. 나무 이런 거 구조물 기어 오르기. 어릴 때 저기 개천에 체육공원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올라가기 좋게 생긴 게 있어서 올라가가지고서 했더니 누가 막 사진 찍어가요. 예, 영상으로. 뉴스에 나왔어요. 아이들이 위험한 곳에서 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 동생이 위험한 곳에서 놀고 있습니다. 이게 장비가 낡아가지고 그게 지금 새 걸로 해놔야 되는데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애들은 자꾸 올라가려고 하죠. 빠른 속도, 그네나 가파른 미끄럼 타기, 이렇게 뺑뺑이 돌기, 이런 거. 그런 걸 추구하고 위험한 도구, 망치와 드릴을 갖고 놀고 싶어하고 위험한 요소, 불을 가지고 시험하기. 그냥 가만히 놔둬도 보니까 자꾸 불을 아빠가 집에서 보니까 자꾸 해가지고 막 자꾸 이러고 놀더라니까요. 얼마나 불안했는지. 어릴 때 저희도 다 했지만 막 레슬링 하고 물놀이에서 내가 성룡이야 막 이렇게 하면서 엄청 하고 놀았어요. 막 이렇게 하고 막 쓰러지는 척하고. 사라지기라는 것도 있습니다. 길을 잃거나 무리에게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숨기나 정처 없이 배회하기. 제가 이게 6가지를 다 하고 놀았는데요. 이게 사라지기 이거 진짜 재밌습니다. 이게 아직도 너무 그때 생각하면 너무 흥미가 진진한데 저희 집에서 이제 외숙모 집이 되게 멀어요. 엄청 멀고 냇가를 하나 지나가야 되고 거기에 다리가 하나 있고 차들 다니는 다리인데 이제 갈 때는 이제 빨리 가야 되니까 가서 용돈도 받고 맛있게 먹고 이제 올 때 이제 저는 다리로 안 지나옵니다. 밑으로 가는 거예요. 다리 밑으로 가면 이제 옛날 다리 파손된 조각조각들이 막 개천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그게 징검다리처럼 막 밟고 넘어갈 수 있어요. 잘하면. 가끔 빠지기도 하는데 그게 너무 재밌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개천 위로 이제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 이제 집들이 이제 어린 시절에 볼 때는 이제 잘 모르는 동네인데
골목골목이 거미줄처럼 돼 있어요, 거기가. 그러면 이제 거기로 어디 하나를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면 이제 느낌상 이쪽일 거야 하면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막 와서 딱 나와보면 전혀 엉뚱한 데로 나와 있어도 너무 기분이 좋고, 어떻게 딱 나왔는데 집 앞쪽이야 이래도 너무 기분이 좋고, 그게 너무 즐거워가지고 몇 번을 그거를 이제 했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아이들이 추구하는 건데요. 게임에서는, 온라인 게임에서는 아바타들이 이제 이런 활동보다 더 위험한 활동도 하는데 실제 위험은 없는 거죠. 1900년대 초 놀이터 사진인데요. 저게 진짜냐 아니냐 이게 논쟁이 많이 되는 그림입니다. 저게 근데 이제 그게 미국 댈러스 공립도서관 사이트에서 이제 나오는 소개하는 그림이라고 그래요. 저게 그래가지고 저게 이제 실제일 거라가 1900년대니까 진짜 아이들 신나게 놀게 떨어질 수도 있는데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뭐 저 정도까지는 우린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저자가 소개하는 게 이제 이 뺑뺑이, 저런 뺑뺑이인데, 제가 생각하는 뺑뺑이는 오른쪽 끝에 있는 저거죠. 저게 이제 뺑뺑이죠. 저거 얼마나 재밌었는지. 안에 있으면 압착될 것 같고 밖에 있으면 이제 형아 누나들이 너무 세게 돌려서 결국에 떨어지는 이런 뺑뺑이였었죠. 그래서 다칠 수는 있지만 크게 다친 적이 없어요. 저런 상하게 놀고 정글짐 꼭대기 위에 서 있기도 하고 막 그거 뭐 했는데도 그게 다친 적이 없어요. 뭐 살짝 찐 적은 있는 것 같은데, 멍든 적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위험놀이가 이제 1990년대부터 이제 사라졌다고 해요. 요즘에는 이제 다치기 힘든 놀이터가 됐죠. 다치기 힘든 놀이터.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위험 놀이터가 없어져 잘 됐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야, 요즘에 진짜 안전하게 잘 나왔다. 전 솔직히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우리 때보다 우리 아이 때는 저런 식으로 이제 되니까. 근데 저것도요, 안전한 줄 알았더니요, 저기서 죽을 뻔했습니다. 제가 아이랑 잡기 놀이를 했는데, 아이 수준으로 이렇게 아이 키로 이렇게 앞에 이 쇠바가 미끄럼 밑에 이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아이는 안 다쳐. 이렇게 잡고 내려가는데 잡기 놀이 하다 보니까 내가 도망가는 중이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 여기 쪄가지고 제가 지금 아직도 휘어진 것 같아요. 지금 콧구멍이 한쪽이 더 작아진 것 같아요. 지금 고치려면 성형수술비 내야 된대요. 바로 오시지. 그때는 이제 정형외과 비용만 받고 해줄 수 있는데, 지금 오면 성형수술 비용 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안 갔는데, 저것도 뭐 위험하려면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위험한 이러한 실외 놀이를 모두 없애는 조치, 이런 게 이제 해가 매우 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실외 놀이는 가장 건강한 아동을 만드는 최선의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 놀이 연구가들, 다 이게 연구가들의 이야기들인데, 브루소나라는 사람은 노는 장소를 설계할 때 아이들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 기준이 하면 안 되고 필요한 만큼이 어느까지인가 이걸 기준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바람에 노출된 어린 나무처럼 작은 위험에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아이는 공황 상태에 빠지지 않고 훨씬 큰 위험을 대처할 수 있는 어른으로 성장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잉보호를 받으며 온실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가끔 성숙 단계에 이르기 전에 불안을 극복하지 못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위험놀이와 달리 이제 온라인 활동은 근데 감시하고 제한해야 된다. 이제 우리는 이런 거 위험놀이를 못하게 감시하고 제한을 했는데, 이제 온라인 활동은 오히려 이걸 감시하라라는 거죠. 이제 저자는 이걸 감시하고 제한해야 된다. 제 저자가 이런 걸 강의를 막 하고 다녔었는데, 그러다 이제 온라인 활동은 막 감시하고 제한하라고 했더니 부모님들이 온라인 통해서도 안티프레질 아동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온라인에서도 좌절도 있고 스트레스 인자 뭐 이런 도전 과제 이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수많은 연구 끝에 스마트폰 기반 아동기가 안티프레질리티를 이제 이 디지털 세상에서 발달시킨다고 시사하는 단서를 거의 보지 못했다. 이제 뭐 과학자들은 없어도 완전히 없다 이렇게 얘기를 못해요. 과학자들은 일말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거의 보지 못했다. 이게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신체적 발달이 일어나려면 신체적 놀이와 신체적 위험 감소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비디오 게임의 가상 전투는 신체적 이득을 전혀 또 거의 제공하지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사회성 발달을 위해서는 체화된 방식, 몸으로 이제 부딪히는 거죠. 체화된 방식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몸으로 부딪히면 실수도 바로 이제 바로 잡을 수가 있고 내가 이제 아팠는데 미소를 지으면 괜찮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막 괜찮아 뭐 이렇게 하고 등 두드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또 미안해 이렇게 하면서 이거를 바로 이렇게 해결하고 다음 단계로 가는데 이제 바이럴 세계라는 거는 콘텐츠와 정보가 바이러스처럼 빠르게 퍼지는 디지털 사회 이렇게 표현할 때 바이럴 세계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는 작은 실수조차 용납이 안 되고 엄청 고통스러울 수가 있어요. 큰 비용을 치르는 거죠. 실수를 하면은 자기도 잘 모르는 그러한 다수의 개인들의 심한 비판에 시달릴 수가 있습니다. 사과를 해도 조롱받기가 쉽죠. 그러니까 아이는 사회적 이런 숙달을 경험을 하는 대신에 사회적인 무능, 지위 상실, 미래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이 안티프레질리티 성질은 현실 세계에서 해당되는 것이지 가상 세계에는 전혀 해당이 안 된다라는 거죠. 가상 세계는 매우 혹독한 곳으로 방어 모드로 살아가야 되는 곳입니다. 거기서 익명성 속에서 그 대규모 공개 모욕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수하지 않게 해서 되게 신경을 써야 돼요. 불안 모드로 그런 말을 한번 당하면은 어른도 힘들어요. 저도 받아봤는데 예전에 잠을 못 잤어요. 그래도 그 소셜 미디어 활동은 아니지만 좌우지간 뭔가 저기 다른 사람의 그 그림을 제가 이제 사용하면서 그리고 허락을 구했거든요. 그랬더니 그걸 쓰면 도둑입니다. 뭐 이런 표현을 막 그분 크리스찬 만화가인데 한 거예요. 막 미안하기도 하고 막 잠이 안 오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제 허가 맞고 쓰고 싶어서 보낸 건데 그래가지고 이게 만약에 댓글로 우리가 공격당하는 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겠구나 이런 체험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에게 현실 세계에서 필요한 연습은 더 많이 제공하고 가드레일이 거의 없는 온라인 세계 진입은 최대한 늦춰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놀이 기반 아동기는 이제 종말이 시작됐다. 이제 놀이 기반 아동기가 이제 종말이 되었다고 해도 우리는 놀게 하면 되는 거죠. 어쨌든 지금 크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1981년 이전에 이제 태어난 사람들은 저도 그때 태어났는데 500m쯤 떨어진 친구 집에 혼자 갔을 때가 언제냐? 6살에서 8살 때 혼자 왔다 갔다 했다는 거죠. 뭐 이런 거 물어보면은 아주 신나서 얘기한다 그래요. 이제 이 시대 사람들은 난 몇 살 때 갔어 막 이렇게. 근데 1996년과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해방을 느낀 나이가 13살에서 10살에서 12살 사이 또 뭐 예외적으로 뭐 더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이런 식으로 이제 늦어진다라는 거예요. 1990년대 미국, 캐나다, 영국은 아이에게 더 주의를 집중하고 보호를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이 커졌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더 바빠졌어요. 맞벌이도 생기고. 그런데 자녀와 시간을 더 많이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유놀이 시간이 이제 1981년에서 1997년 사이에 줄어들고 아이들이 노는 시간이 줄어들고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은 많아지고 그러면서 한 가지 이제 큰 이슈가 이제 대학교 입시 경쟁 요렇게 그래서 우리가 요거 저기 멘토링 첫 코칭에서도 했었던 건데 그 사회학자 아네트 라로가 이제 집중 양육이라고 한 거 요런 거를 막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게 이제 저기 소득 수준 상위 25%에서 시작한 거예요. 이분들이 이런 거에 막 자녀를 어떻게
대학 가기 좋은 능력치를 꾸며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스케줄을 막 짜서 아이에게 집중하기 시작한 거죠. 요거 효과는 거의 없다. 지난번에 결론 내렸었던 거 기억나시죠? 네, 집중력 효과 없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에 이제 했는데 요런 집중 양육이 이제 원래 이제 그 25%그 이하에 있는 그러한 분들은 자연 성장 양육을 했어요. 자연 성장 양육을 원래는 했었어요. 아이는 아이다워야 된다. 굳이 깊이 관여할 필요가 없다. 그냥 내버려 두면 유능하고 책임감 있게 어른으로 성장한다. 이런 방식이었는데 2010년대가 되면 전체가 다 그냥 집중 양육 방식으로 바뀐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아이들의 놀이가 이제 사라지고, 근데 다음 8번 보면은 이게 이제 주 요인은 아니에요. 아이들이 이제 통제하고 자유놀이를 제한하게 된 주요 원인은 입시 이거가 아니라 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원인이 뭐냐? 이거는 이제 그 불안해서 이제 뭐 이게 내용 보면 이제 4번 보면은 케이블 TV 뭐 24시간 흘러나오는 뉴스 TV를 통해 퍼지는 부모들 두려움을 중복시키는 이야기들 뭐 이런 것들 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막 보도가 막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2001년도에는 스쿨버스에 탄 아들이 목적지까지 제대로 가는지 차 타고 따라가서 제대로 들어가는 거 보고 가는 부모도 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불안해하기 시작하고 어른 간 결속력이 붕괴되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전까지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 다른 어른들도 꾸짖을 수 있고 나도 잘못하는 아이를 꾸짖고 이런 것이 이제 의무로 생각했었거든요. 저희 어릴 때만 해도 뭐 어른들이 가면서 막 그런 한 소리 해주시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런 게 이제 다 없어졌는데 왜 없어지냐? 이제 1980년대와 90년대 이제 6번 보면은 어린이집, 스포츠리그, 보이스카우트, 카톨릭 교회 모든 곳에서 뉴스가 나오는데 아이를 학대하는 어른 뉴스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흘러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는 사실인 것도 있지만 지어낸 나중에 보니 아닌 것도 있고 지어낸 이야기도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점점 사회적 분위기가 어떤 어른도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그래서 보호자 없이 다른 어른과 함께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이 정사가 커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낯선 어른을 특히 남성을 조심하라. 이런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낯선 사람의 위험이라는 용어가 이제 급증하게 되죠. 그래서 어른들은 남의 이런 생각을 이제 내면화하게 돼요. 남자들은 아이에게 다가가지 말고 말 걸지 말고 잘못된 행동하더라도 나무라지 말고 요즘 막 그렇잖아요. 보도 애들한테 그냥 괜히 그거 뭐 했다가 그러니까 그냥 상관을 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내면을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서로 돕기를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부담은 부모가 내 자녀 부담은 내가 갖게 되는 거죠. 양육이 더 힘들어지고 두려움은 더 커지고 양육의 시간을 근데 더 많이 들이게 되고 그래서 어떤 개념이 생겨나냐면 책임 있는 양육이란 아이를 계속 감시하는 것 이런 개념이 이제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미권 부모들은 짧은 거리라도 자녀를 차에 태워 학교까지 데려다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반면에 이제 이 저자가 볼 때 독일이나 스칸디나비아, 북유럽, 스웨덴 이런데 부모들은 아이들을 학교까지 걸어가게 하는 경향이 훨씬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990년대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양육 방식이 증가하게 돼서 우리가 다 그런 거 이제 막 지나온 거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오고 그랬던 거를 좀 돌아보고 생각하게 되죠. 2000년 무렵에 영어권 국가들의 공공장소에서 부모의 감시를 받지 않는 아이들이 사라졌습니다. 우리도 지금 놀이터에 거의 막 없어요. 아이들 없어요. 우리나라도 거의 비슷한데 공공장소에서 범죄와 성범죄자, 음주운전자 위험으로부터 이제 아이들은 안전해졌어요. 부모가 이렇게 보호하니까 범죄 발생 비율이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보살피지 않는 아이 보기가 희귀해지니까 가끔 그런 아이가 목격되면
911에 미국은 911에 신고를 한다고 그래요. 그 레노 스케네지 칼럼니스트가 있는데 글을 냈는데 9세 아들을 혼자 지하철 타고 집에 오게 하는 그런 내용을 썼다가 비난을 엄청 받았다는 거예요. 저런 사람은 911에 신고해야 된다 막 진짜 신고당하지는 않았대요. 근데 그런 분위기가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Z세대는 이런 분위기 속에 자라났다라는 거예요. 어른과 학교 다양한 기관들이 합심해서 세상은 위험한 곳이야 이렇게 가르치고 아이들이 위험과 갈등과 스릴을 경험하지 않도록 노력한 그런 세대. 그래서 경험을 기대하는 아이들의 뇌가 불안을 극복하고 기본 정신 상태를 발견 모드로 설정하려면 위험과 갈등과 스릴의 경험이 필요한데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하는 그런 세대가 됐다. 뭐 옛날 나 때는 이런 거 하면 안 되긴 하지만은 산으로 들로 강으로 이미 초등학생 때 자전거가 이제 제 자전거는 없어서 엄마 자전거 다리가 잘 안 닿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타고 다리 안 닿아도 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타고 내가 가는데 또 물놀이도 내 키보다 깊은데 지나가기 뭐 여기 깊은데 지나가기 저기에서 또 이쪽으로 오기 막 이런 것도 하고 별거 다 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동네에서는 뭐예요? 야구 자유놀이 엄청 했어요. 저희는 매일매일 바뀌죠. 그냥 그날 꽂히는 거 누가 이거 하자 이렇게 하면서 야구하고 나이 먹기 숨바꼭질 깡통차기 불났다 오징어 게임 축구 별거 다 하고 놀았었던 거를 생각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안전지상주의 개념이 이제 확장이 됩니다. 네, 11시 34분이네요. 저기 이제 좀 빨리. 그러니까 안전지상주의가 이제 더 심해져서 이제 안전지상주의가 이제 막 되고 그 아이들은 이제 막 여기 내용이 이제 읽어보시고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그 뭐 예를 들어 2015년 부모들은 평균 아이가 10세가 되어야 부모 감시 없이 자기 집 앞마당에서 놀 수 있다. 부모 없이 노는 건 10세가 돼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가 더 막 연령이 어려지고 통제하는 연령이 어려지고 이런 시대가 이제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부모님들한테 물어보면 자기는 난 6살 때 내 맘대로 돌아다녔어. 7살 때 내 맘대로 돌아다녔어. 막 그런데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그러지 못하는 시대가 됐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방금 전에 다시 잠깐만 한번 보여주실래요? 좀, 예. 저 그림이 뭐냐면 학교 운동장에서 부모나 선생님 감시 없이 못 논다라는 그거 게시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즘 뭐 교장 선생님들이나 사고 나봐요. 그냥 모든 책임이 다 돌아오잖아요. 그냥 못 놀게 하는 거예요, 거의. 이렇게 할 땐 못 놀아라, 뭐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가위바위보로 결정해라, 막 다 정해놓은 엄청나게 타이트하게 딱 자유롭게 못 놀아요. 저기 딱 저거에 맞추려면. 그리고 애들끼리는 못 논다. 이게 이제 초점이에요. 진짜 이런 시대가 이제 지금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티프레질리티 애착 체계 요 개념은 이제 되게 중요한데요. 발견 모드와 방어 모드 이 애착 체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애착 체계라는 것은 이제 포유류의 경우 어미 곁에 붙어 있으려고 하다가 또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심리적 체계, 이걸 애착 체계로 해요. 붙어 있으려고 했다가 또 멀어지려고 했다가 이제 이런 것을 애착 체계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이제 포유류의 애착 체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아이는 안전한 기반 역할을 하는 어른이 이제 최소 한 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밑에 안전한 기반이라고 돼 있죠. 밑에 안전한 기반이 이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아이는 이제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새로운 세계를 탐구하려고 합니다. 막 이거는 뭐 불안과 두려움이 막 생기기도 하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떤 일을 딱 만나서 위험한 일이 생겨요. 그럼 마음을 진정시키고 달래야 되죠. 그러면 안전한 기반으로 가야 돼요. 그렇게 갔다가 또 이제 마음이 안심이 돼요. 그랬더니 이제 또 이제 또 이렇게 나가봐야지 이렇게 하는 마음이 또 생겨요. 그래서 또 이제 발견 모드로 해서 또 막 탐구를 해요. 이런 부분들, 이런 게 이제
하루에 수십 번, 한 달에 수백 번 이렇게 막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아이는 두려움을 덜 느끼게 되면서 혼자 탐구를 더 계속할 수 있는 발견 모드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이제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게 아이가 이제 이 아이가 이제 막 이것저것 막 돌아다니다가 꿍 찌면은 앙 울면서 그 안전한 기반아 나한테 와 나를 안아줘 이렇게 하는 그 요런 패턴 요런 것을 이제 안티프레질리티와 애착 체계라는 거죠. 요런 패턴을 통해서 아이는 더 단단해지고 더 강해지고 이렇게 해서 배워 나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런 것을 하지 않고 안전한 기반에만 이제 갇혀 지내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안티프레질이 더 강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이런 본성은 발달시키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이 학자니까 이건 법칙이 아닙니다. 이게 분명히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과잉 보고했는데도 정상으로 자랄 수도 있고 또 막 자율성과 논리와 성장을 장려했는데도 불안 장애가 생길 수는 있다. 이제 요런 여지는 다 남겨두고 이게 다 법칙대로 다 되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이제 여지는 남겨둡니다. 그다음 페이지. 그래서 여기 이제 사춘기에 이제 가소성과 취약성 그 전 페이지인가 본데요. 빼먹었을 수도 있겠다. 예, 그냥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고요. 예, 그 다음 페이지. 예, 그냥 요거는 그냥 넘어갑니다. 사춘기 시절에 이제 가소성 이거 지난번에 우리 저기 미디어 특강 때 배웠던 거죠. 그러니까 이 뇌는 그냥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제 뇌가 그쪽으로 변화되는 거 이런 걸 가소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재밌었던 표현이 게임을 하면 머릿속에 오락실을 짓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책을 읽으면 도서관을 짓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래서 요게 이제 사춘기 시절에 이제 요거는 이제 넘어가고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그 사춘기 시절에는 자간 뇌가 아주 하는 대로 만들어지는 시기예요. 점점 이제 사춘기 이전에는 다양한 것에서 막 뉴런이 막 늘어나는 시기고 사춘기가 되면 이제 집중되는 시기, 가지치기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하는 대로 발전해 나가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요 시기는 취약하기도 한 시기지만 시멘트가 굳어지기 직전처럼 요때 잘 경험해주면 좋은 정체성이 완전히 새겨지게 된다는 거죠. 요때 근데 미디어나 게임이나 뭐 이런 걸 하면은 그게 굳어져서 이제 나중에는 깨뜨려 가지고 한번 굳어지면 시멘트 하기 어렵잖아요. 그런 시기다 사춘기가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페이지 보면은 안전 지상주의 얘기를 했었고 이제 스마트폰 이제 디지털 이런 가상 세계를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이제 경험 차단제다. 경험 차단제다. 이거는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통과 의례라는 게 있다 인간에게는. 그래서 뭐 탄생하고 결혼하고 죽음 장례식도 있고 또 그중에 성인식도 있다라는 거. 성인식은 이제 분리와 전이와 재통합의 과정이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서 분리되고 또 어른이 되기 위한 과제를 또 통과하게 하고 통과하면 넌 성인이야 하면서 이제 재통합하고 성인으로 환영해주고 이런 게 이제 뭐 원주민들 부족들 뭐 이런 데도 있고 뭐 유대인들 뭐 이런 성인식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러면서 성인으로 전환을 해가는 거죠. 그런데 요 다음 페이지에 왜 우리는 성인기 전환을 차단하는가? 이 나이 제한을 없앴다라는 얘기예요. 왜 나이 제한을 없앴냐? 이제 지금은 이제 이 성인 시기 통과 의례 같은 것들이 뭐 없어졌잖아요. 지금 없잖아요. 그렇지만 적어도
연령 전환기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저자가 보면 13세가 돼야 부모 동행 없이 극장에 갈 수 있었고 16세가 돼야 차를 운전할 수 있었고 18세가 돼야 술집에 출입할 수 있고 술을 살 수가 있었다. 요런 건데 왜 근데 이런 게 온라인에서는 없냐 이런 뜻이에요. 온라인에서는 왜 없냐 그런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18세 이상입니까 하면 클릭하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주민등록번호도 필요도 없고 이런 게 이제 왜 이렇게 하느냐는 거죠.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런 논쟁을 촉발하는 겁니다. 이런 거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논란을 이제 촉발시키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게 저기 웹사이트들 이렇게 미국 이런 데는 그냥 우리나라는 오히려 그게 주민번호랑 막 이런 거 다 해야 돼요. 가입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성인 사이트가. 미국은 그냥 18세 이상입니까? 뭐 이런 거 막 써 있으면 클릭만 하면 끝이에요, 그냥. 이런 상황이 돼 있다. 근데 우리나라 아이들도 미국 사이트에 접근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그냥 아무 상관이 없어요. 미국 아이들만 미국 사이트 가는 게 아니고 한국 사람도 미국 사이트 다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똑같이 다 노출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아동기와 성인기를 이어주는 사다리를 만들어야 된다. 막 이렇게 해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이분이 이제 제안을 해보는 거예요. 제안을 6세 때 이렇게 하고 8세 때 이렇게 하고 쭉 이렇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뒷부분에 또 중요한 게 많아가지고 중요한 게 뒷부분에 많은데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네 가지 기본적인 해약 있다. 네 가지 기본적인 해약. 그래서 그 쭉 넘겨가지고 시간이 별로 없어서 해약 첫 번째 이런 디지털 세상의 해약 저기 42페이지 아니 이게 42페이지? 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사회적 박탈을 이제 네 가지 이제 이런 디지털 세상 속에 네 가지 해약이 있는데 하나는 사회적인 박탈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거의 매일 친구와 함께 어울리는 12학년 비율이 2009년 이후에 급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코로나 시대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었는데 Z세대는 스마트폰을 소유한 순간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현실 세계의 우정이 인스타그램, 스냅챗, 온라인 비디오 게임 이런 걸로 옮겨가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친구를 잃고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의 우정만큼 좋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셜 미디어 사용에 더 많은 시간을 쓰는 10대는 우울증과 불안, 그 밖에 정신질환을 앓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합니다. 젊은이 집단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10대는 정신 상태가 더 양호하다. 팀 스포츠 하는 아이들, 종교 커뮤니티 이게 정신 건강하다라는 거죠. 그 아동행 대면 방식이 이제 동기화돼야 되고 동시에 또 몸으로 만나서 신체적 놀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건강한 놀이는 아까 얘기한 처럼 신체적 위험 감수와 스릴 넘치는 모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다 박탈당했다. 이제 미디어 세상에서 스마트폰에 이제 신경을 쓰면서 만날 때까지도 친구랑 만날 때까지 만나면서도 주의를 계속 스마트폰에 집중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갑자기 띠링 알림이 울리면 대화하다 말고 이걸 쳐다보면서 너는 내 휴대폰 속에 있는 사람들보다 중요하지 않아. 이런 느낌을 이렇게 주게 되고 이러한 이제 세상이 돼서 사회적인 이 박탈 이런 것들이 생겼다라는 거고요. 나중에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고 두 번째는 이제 수면 박탈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우리가 이제 수면 오래전부터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를 일찍 재우려고 했었지만 이 스마트폰은 그걸 더 어렵게 만들었다라는 거고요. 요거는 뭐 우리도 잘 아는 거라서 넘어가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주의 분산, 요거는 좀 볼까요?
이게 커트 보니것의 이제 단편 소설에 해리슨 버저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미국의 초평등 사회가 나오는 소설인데 여기는 지능이 남들보다 높으면 그걸 낮추거든요. 이 세상은. 그래서 그 낮추는 방법 중에 하나가 20초마다 소음을 듣게 하는 거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는 아이들이 스스로 소음 듣기를 자청하고 있는 시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메신저 앱, 정치, 스포츠, 유명인사, 연예, 긴급 뉴스를 전한 다양한 뉴스 사이트로부터 뭘 받아요? 알림 신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연구에 따르면 젊은이 휴대폰에 뜨는 알림의 평균 횟수가 하루에 192개. 저는 이런 줄 진짜 몰랐는데 저는 다 꺼놓거든요. 그 알림 안 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면은 난 그냥 다 둔농만둥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안 하는데 지금 이걸 다 하네요, 아이들은. 그래서 7시간 자는 10대는 깨어있는 동안에 1시간에 한 11개의 알림 신호를 받는 거예요. 과도한 아이의 경우는 1분마다 알림을 한 번씩 받는다고 그래요. 청소년의 이 주의를 놓고 벌이는 이 경쟁, 테크 산업이 벌이고 있는 경쟁인데 이 주의가 무엇이냐? 동시에 가능한 여러 대상이나 일련의 생각 중에서 하나를 마음이 분명하고 생생한 형태로 차지하는 것, 이거를 이제 주의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주의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제 자꾸 옆길로 이제 세게 만드는 거죠. 인터넷이 등장하고 온라인 세계로 옮겨가면서. 그래서 이 스마트폰이 너무 매력적이어가지고 집중을 방해하는데 완전히 치명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제 전두피질이 좀 완전히 성숙해야 거절을 하고 저항을 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으면 유혹에 굉장히 약한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앱 설계자의 목표가 즉각적으로 흥분을 일으키면서 감각 자극으로 아이의 주의를 사로잡는 것이 목표여서 여기에 다 먹잇감이 되는 거죠. 휴대폰에 접근할 수 있으면 선생님한테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또 친구랑 있어도 휴대폰을 존재하기만 해도 사고 능력에 손상을 입는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휴대폰 갖고 오지 말게 하자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건데 우리는 이미 하고 있는 거라 우리는 잘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해악은 중독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끝내야 될 시간인데 그래서 이게 중요한 부분이 이제 48페이지. 예. 48페이지. 예. 왜 소셜 미디어는 남자애보다 여자에게 아이에게 더 해로운가? 이제 요거는 꼭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책에 되게 상당 부분 강조하는 것이 소셜 미디어 여자애들한테 너무 해롭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시스 스펜스 이야기로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10세 때 아이패드 선물 받고 그렇게 학교 갔더니 인스타그램 막 애들이 다 하고 그래서 부모님은 금지하고 엄격하게 막 점검했는데 11세인데 13세로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고 그래서 개설을 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하고서 엄마 몰래 하고서 삭제하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요거를 숨기는 방법을 발견하고 그래서 엄마가 이제 그거를 알고 제약을 가했는데 그럼 다른 계정을 또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 아이가 이제 2013년에 11월에 일기를 썼는데 팔로워가 이제 10명일 때 행복과 흥분을 느꼈다면 127명이 되니까 경이로움을 느낀다. 이렇게 썼던 거죠. 그렇게 이제 좋아하는데 몇 개월이 지났어요. 그랬더니 정신건강이 완전 나빠지고 우울증 증세가 나타났는데 5개월 지났을 때 그림을 그립니다. 다음 페이지. 5개월 지났던 저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여기 보면은 쓸모없어 죽어 자살해 막 이런 내용 막 써있는 자기를 그린 거죠. 왜냐하면 이게 막 알고리즘이 피트니스 모델 막 다이어트 조언 마른 몸을 추구하면서 거식증 치료를 거부하는 막 이런 사람들 이런 거 막 나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는 못생긴 거죠. 막 저런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부족한 거죠. 이런 걸 이제 상처가 되고 우울증이 생기고 섭식장애 막 이런 게 해서 이 아이가 이제 8학년에 거식증과 우울증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하고 이제 21살이 됐을 때는 이제
치료를 받고 회복이 돼요. 그리고 응급 구조사로 일했는데 여전히 섭식 장애로 애를 먹고 있다, 이런 아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는 여자아이에게 해롭다는 증거가 있느냐? 증거가 이제 영국에서 아동 1만 9천 명 조사해서 하루 5시간 소셜 미디어 사용한 아이는 안 쓰는 아이보다 우울증 확률이 그 다음 페이지 3배 높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울증과 그냥 관계가 있고 그냥 우울증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소셜 미디어가. 그래서 여자아이가 이제 소셜 미디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 그 존재적 특징이 있는 거고요. 존재적 특징이 있는 거고, 그거를 이제 기업들이 이제 심리학적인 이런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이게 그 페이스북에서도 다 밝혀 거기서 폭로를 하니까 내부자가 심리학적인 이런 거를 해서 아이들이 눈을 못 떼게끔 하는 그 원리들을 다 활용해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빠져들게 되는데, 이제 52페이지에 여자아이가 특별히 취약한 4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여자아이는 시각적 사회 비교와 완벽주의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아이가 이렇게 앱 같은 걸로 편집해서 막 멋있게 예쁘게 막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하면 자기랑 막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그러니까 여기 표현 보면 인간을 비교 기계라고 하거든요. 비교 기계.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계량기가 들어 있어 가지고 0부터 100까지 순위를 매기고, 내가 여기서 어느 정도고 여기서 내가 내려가면은 막 비상이고 올라가야 되고 막 이런 건데, 여자아이들이 사회 비교에 특히 취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대 학생들이 자신에게 완전히 만족한다 대답하는 이 비율이 이제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취약한 이유 두 번째, 다음 페이지, 여자아이의 공격성은 더 관계적이다. 그 남자들은 직접적으로 이제 막 모욕하면서 이제 막 싸우려고 한다면, 여자아이들은 감정적 공격성으로 관계를 손상시키는 것에 그런 걸 잘하는데, 관계 손상시킬 때 이 소셜 미디어가 익명으로 이렇게 계정 만들어서 이렇게 트롤링이라고요. 누구를 화나게 할 의도로 모욕적인 언행을 하고 막 이런 거 하기가 되게 좋고, 이런 거를 당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공황장애를 겪는다든지 뭐 고통을 많이 당하게 되는데, 이 아이들은, 여자아이들은 이 관계성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안 좋은 아이야 해서 다른 아이랑 이제 관계가 끊어버리면서 이런 것들로 공격하기 때문에 이 소셜 미디어가 위험하다. 다음 페이지에 이제 세 번째로, 여자아이는 감정과 장애를 더 쉽게 공유합니다. 그래서 그냥 뭐 우리도 잘 알잖아요. 뭐 학교 다닐 때 많이 저 관찰했는데 여학생들 오고 누구 막 들어주다 같이 울고 막 이런 장면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제 이 소셜 미디어에서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전염이 빨리 돼요. 행복도 전염이 잘 된다고 그러는데 우울증은 더 잘 된다라는 거예요. 우울증이나 이런 불안감 이런 것들은 더 잘 전염이 된다라는 이 데이터 연구 결과도 있고요. 그래서 이 소셜 미디어 유발 질환이라는 것이 생겼는데, 이제 뚜렛 증후군이 있는 또 인플루언서 이렇게 하면 막 많은 아이들이 그 증세가 나타났다고 그러는데,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보니까 가짜 뚜렛 증후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치료 방법이 그걸 끊어라. 이게 치료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소셜 미디어 유발 질환들 이런 것들, 그래서 여자 아이들은 그런 게 훨씬 더 잘 이렇게 전이가 되니까 이런 부분도 있고요. 네 번째 마지막, 여자아이는 약탈과 괴롭힘에 더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스타그램에 막 아이들이 뭐 수영복 입고 막 이런 거 올리고 그러면 남성들이 그런 걸로 막 접근해서 좋아요 뭐 이런 거 팔로잉 해주면, 애들은 어리고 순수하니까 바로 또 자기도 해주고, 그래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누군지도 모른 채 팔로잉하고 하면서 이제 먹잇감이 된다라는 거죠. 그 플로리다주 쪽에서는 나체 사진을 보내달라 이런 게 되게 비일비재하대요. 나체 사진을 받아서 남자아이가 그거를 또 팔아, 술 사주고 팔고 막 이런 문화가 있대요. 그래서 이런 거에 아이들이 막 그 당하기도 하고, 이런 성적 약탈이 이렇게 굉장히 많은데 이런 데 굉장히 여자아이들이 취약하다.
이 현실 세계에서는 성폭력과 성희롱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우리도 성희롱 예방 교육 오늘 있었는데 이런 게 있는데 가상 세계에 이게 아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상 세계는 그냥 무법천지가 돼버리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여자아이들은 소셜 미디어 이런 부분들 연령을 굉장히 이제 늦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남자아이들은 시간이 이제 다 돼서 그냥 포르노 뭐 이렇게 이게 63페이지 이제 뭐 여기에서 이제 요 포르노 이런 것들을 이제 막 여기 이제 미국 사회잖아요. 미국 사회니까 이게 막 우리는 죄야 이렇게 얘기하면 다 끝나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미국 사회에서는 이게 학자인데 뭐 이렇게 내가 모든 포르노가 해롭다고 주장하는 건 아니다. 이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거기서 이제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제 요렇게 어릴 때 사춘기 때 이럴 때 이게 너무 이런 거에 노출되면 그 성적인 발달과 연애 기술의 발달, 미래의 파트너를 위해 좋지 않다. 이제 요런 게 이제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노출되면은 실질적인 실제 사람에 대한 매력을 많이 못 갖게 되고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건 읽어보시고 여기 요거 한번 참 읽어보시고 그래서 또 이제 이런 부분에 또 엄마들이 너무 또 막 예민할 것 같긴 한데 남자애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남자 원래 다윗도 성범죄를 저지르고 그렇게 좀 창조가 됐어요. 불쌍한 존재들이에요. 그래가지고서 뭔가 이제 배출이 돼야 돼요. 배출이.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안 되면 결혼을 하라. 성경에도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나이는 아직 어려서 결혼을 할 수 없고 돈을 못 버니 결혼할 수 없고. 여러분들이 근데 뭘 사주는지 잘 모르고 뭘 먹이는지 그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어머니가 그러니까 뭐지 그 한약재 짓는 집에 가가지고 아니면 뭐 영양하는 집에 가가지고 원래 남편을 위해서 이제 달라고 그러니까 아들 거를 지어달라고 그랬어요. 아들 거를 지어달라고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지어서 이제 아들을 잘 먹고 있는데 어느 날 그분을 만났대요.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재미 좋으시죠? 그러더래요. 뭔 재미가 주는가 했더니 이분이 남편 거를 해서 아주 그냥 정력에 좋은 거를 잔뜩 놀아가지고 그리고 아이가 일찍 결혼했대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가 또 살아 있고 이제 뭐 이게 정상이구나 뭐 이런 것으로도 생각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제일 좋은 건 뭐냐 가정이 화목하고 그리고 또 해피하게 즐거운 일들이 많고 아까 이렇게 놀이 같은 것도 많이 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사실 이런 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게 하는 불안해지고 스트레스 받고 하면은 이런 것 쪽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 더 잘하려면 자유놀이도 많이 주고 가족놀이도 많이 가고 이렇게 행복하고 사이좋고 부모가 엄마가 사이좋고 이러면 별 관심 안 가져요. 이렇게 해서 알아서 다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비디오 게임 뭐 이런 건 이제 결론 보겠습니다. 66페이지. 나머지는 뭐 이렇게 PPT 다 보내드리고 할 거고요. 아유 죄송합니다. 오늘 최고로 늦게 끝났네 그 동안 중에. 예, 이 뭐 저자의 뭐 4가지 개혁 이런 거 이제 뭐 읽어보시고. 우리 GHS의 부모님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제가 이것도 이제 깊이 고민해야 되는데 막 이게 준비하다가 이게 많이 디테일하게 준비를 못했지만 각 가정에 맞게 스마트폰, 소셜 미디어, 게임 이런 것들로부터 미디어로부터 보호하는 거 이런 거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롭게 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각 가정에 맞게 나이에 따라 통과 의례를 만들어 보자. 아까 뭐 몇 세 때 몇 세 때 뭐 이렇게 했었죠. 우리 가정에서 몇 세 때는 플립폰 뭐 어떤 몇 세
때 돼야 스마트폰 뭐 이런 것들도 좀 이런 식으로 뭐 소셜 미디어 하려면 메세 뭐 이런 거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세 번째, 아이들이 현실에서 자유놀이와 조율과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디어에 노출시키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책도 읽히고 공부도 시키고 악기 연주도 시키지만 또 놀이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부분 우리가 많이 신경 못 쓸 때가 많은데 이런 것도 우리가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실제 친구, 형, 오빠, 누나, 언니, 동생 이렇게 만나서 자유롭게 놀 수 있는 시간들을 마련해 줘야 되겠다. 아이들끼리 이제 뭐 놀다 오는 거, 뭐 롯데월드인가 지난번에 아이들 갔다 왔다 그러는데 그런 거 아이들끼리 갔다 오는 거 이런 거 좋을 것 같아요. 뭐 집에서 와가지고 몇 명이 와서 밤새워 수다 떨다가 잠들게 하기도 하고, 뭐 친구들끼리 공원에 가서 놀게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 할 수가 있겠고, 그 부모님이 이제 뭐 친구가 없으면 부모님이라도 현실 세계 경험을 많이 쌓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캠핑도 힘든 거지만 또 가고 다른 가족하고 만나서 가면 이런 것도 되게 좋은 거죠. 친척도 만나고 이런 게 다 좋은 거죠. 뭐 스타필드 챔피언 1250 같은 데도 가시고 키즈 카페도 가시고 박물관, 연주회, 갤러리, 뮤지컬 이런 게 다 좋은 거예요. 국토순례 보내고 아빠 같이 가 이런 거 보내고 이런 걸로 해주시고, 그리고 아이들이 위험놀이를 통해 안티프레질리 특성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야 된다. 6번. 이거가 중요한데, 이거 뭐 좀 우리가 위험놀이를 어떻게 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아임 챌린저가 있습니다. 아임 챌린저가 이거 완전 위험놀이는 아닌데 보호자가 있긴 하죠. 그런데 그래도 우리 중에는 제일 좋은 위험놀이가 아임 챌린저인데, 요번에 이제 수료하면 한 명밖에 안 남아요. 8명 모집 정원인데 제가 막 16명 막 이렇게 돼서 고민 좀 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나. 지금 선생님은 8명으로밖에 지금 운영이 어려운데 16명이 돼가지고 우리가 막 고민하게 좀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이게 아이들한테 그렇게 좋다라는 것이 이제 요번 내용 보면서 알게 됐고요. 네. 다음 학기에 7분 모십니다. 그래서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레크로 프로젝트 실행해 보기, 이렇게 레크로 프로젝트가 이게 레크로 잘하게 하다라는 뜻인데, 이게 이제 뭐냐면 스스로 잘하도록 돕는 프로젝트, 자율성장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집에서도 할 수 있고 뭐 단계에서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건데, 뭐 안 해본 거를 시켜보는 거죠. 뭐 개를 산책시키고 오기라든가, 뭐 음식 뭐 만들어 보기, 뭐 심부름 은행에 다녀오기, 뭐 공원에서도 뭐 이렇게 뭘 해오기, 이런 미션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제 안 해봤는데 해보게 하는 거. 그래서 어떤 이제 학교에서 이걸 했대요. 한 20개의 레크로 프로젝트를 하게 했대요. 20개를 다 한 다음에 어떤 아이가 제일 재밌다고, 너무 좋았다고 한 게 뭐냐면 7학년인 아이였는데, 이 아가 어린 여동생 옷을 입혀서 등원 준비시키고 유치원 버스에 태워 보내기를 했는데 그게 너무 좋았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서는 과잉보호하고 가상세계에서 과소보호했다면, 이제 현실에서 과소보호하고, 물론 우리 조심스럽죠.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면서 그래도 이렇게 해면 잘 클 수 있습니다. 우리도 다 그렇게 커왔던 것을 보게 되고요. 이런 부분, 또 가상세계는 우리가 좀 과잉보호를 해서 아이들이 경험하면서 뇌 발달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사춘기 시절 가장 중요한 이 시절에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가는 아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좀 시간 오버 많이 했지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마치겠습니다.